네, 뉴스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미국에 도착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러트닝 미 상무부 장관과 통상협의를 진행했다고 기획재정부가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구윤철 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러트닝 미 상무부 장관과 현재 시각 29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통상협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이틀 뒤인 오는 31일 상호관세 부과를 하루 앞두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만나 막판 관세 협상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계 인사들도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앞서 우리 대표단에 최선의 최종 협상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의 회동에 이틀 앞서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이 준비한 프로그램, 특히 조선업 등 양국 간 경제 협력 방안을 잘 설명해 양국 모두의 이익이 되는 협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얼라이언스를 하게 되면은 미국도 아주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더 이렇게 설명을 하고. 구 부총리는 도착 직후 김정관 산업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2시간 동안 통상 협의를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에 이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워싱턴에서 한미 협상의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는 등 막바지 민관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긴박하게 돌아가는 협상은 미국 측이 우리 정부에 최선의 최종 협상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최근 한국 정부 당국자들에게 최선의 최종 협상안을 촉구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 제안할 때는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이나 일본 등과 이미 무역협정을 체결한 상황에서 왜 한국과 새로운 협정이 필요한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최대한 미국의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기 위해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 공개 발언을 자제하고 있죠. 불필요한 변수를 막기 위해서 전략적 침묵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양보의 마지노선을 두고는 고심을 거듭하는 분위기입니다. 강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소 소통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격적으로 생중계된 국무회의. 중대재해와 소비 쿠폰, 폭염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이 나왔지만 정작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발언은 없었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이겠지만 폭우에 이어서 폭염이 심각합니다. 온열 환자가 지난해에 약 3배인 2,4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지 협상 상황을 실시간 보고받으면서도 이에 대한 생각과 구체적 지침 역시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YTN에 협상은 통상 전문가들이 하는 거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오히려 조바심을 갖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비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센 만큼 이 대통령이 돌발 변수를 막고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략적 판단을 한 거란 얘기입니다. 어쨌든 관세 협상 관련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 측의 압박이 매우 거센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 앞에는 고율의 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의 내줄 카드의 마지노선을 정해야 하는 숙제가 놓였습니다. 경쟁 상대인 일본과 EU가 상호 관세율과 자동차 품목 관세율을 모두 15%로 맞추기로 미국과 합의한 터라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막대한 규모의 대미 투자와 농산물 수입, 그리고 에너지와 무기 구매 등 윤곽을 드러낸 협상 타결의 공통 조건을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그 세부 내용은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협상이 잘 타결된 이후의 결과로서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과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선 어느 정도 양보가 불가피한 만큼 국익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부합하는 최적의 묘수는 무엇인지 이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은 관세 휴전을 90일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풀어야 할 기술적인 문제가 남아있다면서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밝혔습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이틀간 무역 협상을 마친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 담판 대표는 심도 있고 솔직하며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국이 서로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将继续推动美方已暂停的对等关税24%部分，以及中方反制措施，继续如期展期。 협상에 참석한 제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90일 연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할 수 있는 옵션 가운데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도 이번 합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일부 풀어야 할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 연장을 승인하지 않으면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는 4월 당시 수준인 34%로 되돌아가거나 별도로 책정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또 이번 협상이 건설적이었다면서도 중국의 이란산 원유 구매와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We expressed our concern about Chinese overcapacity globally and what that might mean for this year, for the next few years.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 1차 제네바 협상에서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를 90일간 각각 115%포인트씩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어 6월 2차 런던 협상에서는 각각 반도체 등 기술과 희토류의 수출 통제를 양보하기로 했고 이번 3차 협상에선 1, 2차 협상 합의 연장을 적용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결과를 보고받은 뒤 매우 좋은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는데 미중 무역 전쟁이 악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돈 벌자고 간 일터가 전쟁터가 된 거나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에겐 직을 걸겠다는 각오로 산재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산업재해 사업장을 찾아가는 등 여러 차례 노동안전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포스코 ENC란 기업명을 콕 집어 올해만 수차례 산재 사망 사고가 반복됐다며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날을 세운 겁니다.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거 아닙니까?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닙니까? 곧바로 유관부처 장관들과 토론이 이어졌는데 이 자리에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징벌적 배상을 검토해야 한다며 형사처벌보단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예방에 나설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금융위원회가 중대사고 발생 기업에 ESG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고 대출 규제도 강화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적극 호응하며 사고가 반복되면 이를 공시에 투자를 못 받게 하고 주가도 떨어뜨려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올해가 산재 사망 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선 직을 걸라고도 당부했습니다.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직을 걸겠습니다. 네, 진짜로. 이번에 이거 해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이번 국무회의는 역대 정부 처음으로 국무위원 입장부터 이 대통령 모두 발언, 토론까지 모두 생중계됐습니다. 산업재해 문제는 국민에게 가감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실시간으로 공개된 건데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회의 공개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질타한 포스코 ENC는 대표이사가 직접 나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포스코 ENC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정의민 포스코 ENC 대표이사가 임원들과 단상에 올라 고개를 숙입니다. 포스코 ENC가 시공하는 함양 창녕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에 나섰습니다. 정 대표는 고인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또 인명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저희 회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하여 큰 심려를 끼쳐진 데 이어 또다시 이번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참담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합니다. 포스코 ENC는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에 협조하고 유가족들의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사고 직후 모든 사업 현장 공사를 중단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이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무기한 작업을 중지토록 했습니다.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명을 언급하면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포스코 ENC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서 5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다만 올해 발생한 포스코 ENC 건설 현장 사망 사고는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 사고를 시작으로 모두 4차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표이사 명의 사과문은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지 약 7시간 만에 긴급하게 나왔습니다. 올 들어 중대재해 사고가 잇따른 포스코 ENC가 사직생의 각오를 내놓은 가운데 건설업계 전반의 긴장감도 커지는 모습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앞두고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보다 떨어지면 차액 일부를 보전해주는 내용의 농안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거부권에 막혔던 쟁점 법안들이 다음 달 4일 본회의에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에 막혀 2차례나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안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재석위원 수 총 17명 중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세 협상 테이블에 앉은 미국이 쌀과 소고기 등 시장 개방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우리 농민의 성난 민심을 달래려는 일종의 지원책으로 풀이됩니다.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까지 넘으면 농업사법 입법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같은 날 역시 거부권에 막혔던 이른바 노란봉투법도 상정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노동기본권을 실현하고 노사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거라며 단독 표결로 속도전의 한창인데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으로 우리 산업의 중심축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또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끊는 일이 더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노총과 좌파 단체의 대선 청구서라는 비판을 받아온 대표적인 이념 법안들입니다. 특정 이익 집단과의 밀실 거래를 위한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방송 3법 등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쟁점 법안들이 모두 7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4일을 디데이로 잡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밀리는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만큼 결국 본회의 상정 순서가 법안 통과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순위를 놓고 여야의 물밑 수싸움도 시작됐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2번째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어제 소환 통보에 불응하자 곧바로 2번째 소환을 통보한 건데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확인되면 체포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것으로 보이는 목걸이를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뇌물죄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에 있던 또 다른 고가품들도 함께 압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김건희 여사의 나토 순방에서 촉발된 목걸이 논란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의 방점이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가 반클리프 아펠사 것으로 보이는데 진품이면 6천만 원이 넘는 고가인데도 재산 신고에서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이 지난 25일 이 목걸이로 추정되는 물품을 압수수색할 땐 뇌물죄도 추가로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누군가 김 여사에게 뇌물로 목걸이를 줬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건데 다만 준 사람이 누군지는 영장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뿐만 아니라 목걸이가 발견된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다른 고가품도 추가로 발견하고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측은 준 사람도 특정하지 못했는데 뇌물죄로 영장이 발부된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반발했습니다. 목걸이는 모조품이어서 굳이 숨길 필요가 없고 따로 관리하지 않아 김 씨 장모 집에 있는 줄도 몰랐다는 입장도 견지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씨와 김 씨 장모 소환 조사에서도 고가 장신구 등을 어떤 경위로 보관해 왔는지 따져 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목걸이가 순방 당시와 정말 같은 물건이 맞는지, 왜 먼 집안 사람의 집에서 발견됐는지 등은 다음 달 6일 김 여사 소환 조사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선 건데 야당 탄압이라는 안 의원의 반발에 특검이 재반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 참고인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억수 특검보가 안 의원에게 메시지를 보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불참 경위 등을 조사해야 한다며 협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안 의원은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서 특검의 소환 요구를 맹비난했습니다. 계엄에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한 자신까지 조사하려 하는 건 무분별한 정치 수사이자 야당 탄압이란 겁니다. 국민의힘 전체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 찍으려는 시도 아니겠습니까?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짓밟고 있습니다. 이에 특검은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통해 안 의원 주장을 재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안 의원이 특검법에 찬성한 유일한 여당 의원이었던 만큼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협조를 요청했던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다며 야당을 탄압한다는 주장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때 아닌 공방으로 삐걱거렸지만 특검은 안 의원 소환 통보를 기점으로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은 아직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사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소환할 방침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역사적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협조할 거로 믿는다며 수사 의지를 거듭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재대의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방일보에 장관님 취임사를 편집을 해가지고 주요 핵심 메시지는 빼버렸다 그러던데 기강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심각합니다. 이것도 신임입니다, 신임. 한 말씀 하시죠. 새로운 각오로. 그리고 우리 농업인들의 삶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어업인, 축산인, 임업인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네. 인사혁신처장 최동석입니다.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는 이 철학적 배경이 없이는 이 규정만 가지고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네. 아주 결론만 요지를 말씀해 보시죠.
네,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정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역대 최초로 국무회의가 생중계됐습니다. 국민에게 가감없이 알려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거라던데 생중계 모습 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보기 좋았다. 네. 대통령의 본 모습, 또 우리 국무위원들의 민낯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하고,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이런 모습이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통령, 정부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이런 좋은 그런 모습이 역대 정부에서 처음이라고 하니까 네. 왜 이게 처음이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이걸 이제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은 주제에 대해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좀 더 충족시켜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공개가 됐느냐, 역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자신감, 그리고 또 행정 능력에 대한 그런 이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성남시장,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행정 전반에 대해서 본인이 해박한 지식, 또 경험,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90분 넘게 있는 그대로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이것이 이제 뭐 일회성으로는 당연히 안 끝나겠지만 앞으로 더 계속이 됐으면 좋겠고, 참고로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중단이 됐잖아요. 네. 도어스태핑을 하다가 중단된 것은 보여주기에만 좀 급급했고, 컨텐츠가 없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결국은 중단했는데, 저는 이렇게 공개해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또 보여주고, 또 이런 것이 결국은 이 책임지는 정부의 모습이거든요. 국민들에게 다 공개를 하고 여기서 말을 했는데 그걸 번복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돼야 된다라는 네. 좀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뭐 대통령실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의 일정과 관련해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렇군요. 철저한 PI 전략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의 이미지 홍보 전략인데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는 토론 방식의 회의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이고, 이런 형태의 토론 내용이 국민에게 전달된다 그러면은 그 이제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라든가 그 토론 과정에서 토론을 통해서 도출되는 결론에 대해서 신뢰성이 더 부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모습들은 아마 국민들에게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갔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대통령들은 보통 국무회의 하면은 대통령 모두 발언하고 장관들 보고하고 그걸로 끝나는 그런 경직된 회의를 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신선하게 보여졌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장관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성 발언들도 나왔습니다. 특히 산업재해와 관련해서 미필적 고의살인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법률적 용어로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이유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이 된다라는 것은 결국 죽음을 방치하는 것을 넘어서 용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법적으로 보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24년도에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 수가 827명입니다. 그리고 산재와 관련된 질병 사망자가 1,200명이 넘고요. 네. 다 합치면 2,000명이 넘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후진국의 모습이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소년공 시절에 직접 산재로 인해서 장애자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험, 또 본인의 확실한 이 철학이 반영이 돼서 이 부분이 지금 90분 넘게 생으로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가 됐다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을 하라. 또 이 산재 문제와 관련해서 기업 공시를 통해서 투자가 좀 상당히 위축되게 하는, 그리고 또 대출까지 제한하는, 그리고 또 이 국무위원들은 전담 검사, 또 그리고 전담 수사본부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거론된 여러 가지 방식들이 구체적으로 행정으로 이어져서 좀 산재 사망자 수가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는 좀 뚝
크게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직을 걸고 개선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관련 회사도 콕 집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사장까지 나서서 사과까지 했더라고요. 그렇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고 산재 없도록 해라고 지시를 하고 또 산재 고용부 장관도 직을 걸겠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하게 여기는 그런 사안인 것 같은데 본인이 지난번 또 어느 기업을 방문해서 회장을 앞에다 두고 질책도 하고 그렇게 한 모습을 봤는데 이번에도 현장을 같이 가자 하는 어제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산재와 관련해서 사람의 인명이 사고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대안도 어제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됐어요. 좋은 대안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고개가 갸우뚱하는 부분이 대통령이 이제 현장에 가잖아요. 현재 기업체에 간단 말입니다. 기업체에 가서 지시를 하면은 기업체 당연히 위축되죠. 위축되고 당연히 지시한 대로 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한데 현장에 가서 지시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부분이 개선이 됩니다. 되지만은 이게 혹시나 민간 기업이잖아요. 사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직접 가서 그렇게 지시를 하고 구체적인 경영 사안까지 관여를 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관치가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되다 보면은 즉시 개선은 됩니다만은 이게 지속되다 보면 대통령이 왔으니까는 개선이 되고 대통령이 안 왔으니까 우리는 그냥 잘 하고 있구나 이렇게 관행이 돼버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좋은 부분이 있지만은 단점도 있다는 데에서 어느 정도 대통령실에서도 직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기업의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부분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이건 뭐 사기업의 경영의 문제라기보다는 산재 사고로 인해서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는 공적인 문제다라고 봐야 되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는 산재 사고 현장을 대통령이 외면한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다 못하는 것이고 직무유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뭐 민간 경영을 간섭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잘못된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왜 이런 산재 사망 사고가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데 정치권, 정부는 바라만 보고 있었느냐. 그래서 이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다라는 문제까지 나왔는데 만약에 자기 자신이 그렇게 죽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이 죽었다. 그래서 그걸 방치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에서 이게 결국 구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께서 노동부 장관에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직을 걸어라. 그러니까 직을 걸겠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를 보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김용훈 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결과로 성과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정말로 직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반대로 본인이 확실하게 이 산재 사망자 수를 뚝 떨어뜨린다면 정말 장관 잘 뽑았다. 그리고 대통령 잘 뽑았다. 진짜 대한민국 정부다. 이런 칭찬을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결과가 좀 주목이 됩니다. 자, 이런 토론 과정들을 속속들이 저희가 어제 생중계로 지켜봤는데 앞서서 교수님께서는 이런 생중계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확대됐으면 좋겠다라는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해요. 네, 좀 더 지속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도 전체를 제가 봤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산재와 관련된 연관된 관계부처 장관들 같으면은 굉장히 집중적으로 토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연관되지 않은 이제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이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은 좀 아까운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집중 토론 어느 주제를 두고 어제도 이제 주제를 두고 토론을 한 것인데 국무회의 이전에 국정회의를 하기 전에 주제를 두고 토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특별한 이 주제에 관련된
국무위원들이 네. 모여서 집중적으로 토론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사실 관계없는 각계 부처 장관들이 거기 앉아서 계속 듣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뭐 물론 다양한 아이디어를 구하는 것은 좋겠죠. 좋지만은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이 있다 그러면 개선을 해 나가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가감 없이 전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안보 이슈라든지 이런 거는 공개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사실 있기 때문에 전체는 아니더라도 공개 범위를 좀 넓히는 방향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걸 수시로 하지는 않겠죠.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국가의 기밀이라든지 안보라든지 민감한 외교 문제 현안에 대해서는 할 수는 없겠고 국민들의 뭐 안전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또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중요한 개혁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얼마든지 앞으로도 대통령께서 주제를 다루고 또 이걸 그대로 뭐 편집 없이 국민들에게 공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점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높이는가 동시에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정치적 효능감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하면 이 정부 또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굉장히 높여주는 또 그리고 국민 주권 정부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국무회의 모습을 전달하는 것 플러스 또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시스템을 만들면 더 이 정부에 대한 신뢰감, 대통령에 대한 신뢰감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국민에게 좀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관심을 집중시켰던 관세 얘기는 나오지가 않았어요. 협상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언론에게도 어떤 언급도 일치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전략적인 침묵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제 1시간 반 이상 진행되는 그 국무회의 속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한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는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 과정에서 단 한마디 그와 연관된 발언도 없었습니다. 이게 과연 이게 지금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고 국내 모든 국민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 완전 딴 나라 세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관세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인 무관심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략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대통령이 결과에 대해서 뭐 어떤 예측을 가지고 혹시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죠. 지금까지 이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발언이라고 메시지라고 나온 거는 한 차례도 없어요. 지난번 그 2+2 회의가 불발됐을 때 국민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다 그러면 그 대책 회의를 사실상 대통령이 주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비서실장에게 회의를 주재에 맡기고 부산에 가서 타운홀 미팅을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정말 제일 잘 챙기고 있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뭐 이게 협상 카드를 대통령이 직접 제시를 하면서 대통령이 진두지휘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담도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략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우려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던져주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야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과도한 관심은 오히려 협상을 어렵게 한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더라고요. 지금 이 협상은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협상이 아니고 미국의 굉장히 지나친 요구를 방어를 해야 되는 수세적인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협상의 성격이라는 것이 다 공개하면은 협상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게 개인과 개인의 협상도 그런데 국가 대 국가 간의 협상 아니겠습니까? 그걸 뭐 시시콜콜 협상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고 지금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 이걸 뭐 대통령이 책임을 벗어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절 언급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통령은 무한 책임입니다. 특히 이 관세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수출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가 사느냐 죽느냐 그런 전망의 기로에 서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대통령이 책임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대통령이 만약에 이 협상에 전면에 나서면 협상단이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협상을 그러게 되면 더 방해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만약에 실무 차원에서 협상이 잘 안 된다면 결국 마지막에는 트럼프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한미 정상들의 담판에 의해서 이걸 타결해야 되는 그런 전략적인 문제까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산업, 통상, 또 뭐 외교, 경제 지금 총력전으로 펼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뭐 야당도 이게 뭐 여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까지 회방지를 해야 되면 결국 국민들로부터 지금도 지탄을 받고 있는데 더 심각한 지탄을 받는다라는 좀 말씀도 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민감한 시장에 대한 개방이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고 그에 따른 반발도 이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고도의 협상 전략이 지금 필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고도의 협상 전략이 필요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다 비밀리에 지금 진행이 됩니다만 네. 지금 우리 농민들 지금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쌀 시장, 쌀 수입 확대하라는 요구가 있는 것이고 또 30개월 이상의 소외 수입을 개방을 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압박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30개월령 이상의 소라는 것은 광우병과 관련된 것입니다. 국민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 물밑에서 협상이 돼서는 안 될 부분이잖아요. 이건 다 국민 건강과 농민들과의 생계가 직접적으로 연결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개를 하고 진행되는 과정을 알려주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전략적으로 뭐 당연히 국익이 우선이죠. 당연히 국익이 우선이고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나가는 것이 최고의 목표이긴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참 크다. 그것도 지금 내일 모레 당장 시한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우리 기재부 장관 사실 미 재무장관, 상무장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지금 당장 베센터 장관을 갖다가 지금 보자마자 결론을 내야 될 최종 결판을 지어야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불안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결과가 당연히 나왔으면 하는 바람들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죠. 네, 과거 정부를 보면은 경제 협상의 결과가 그 정권에 대한 평가에 좀 상당한 영향을 미친 적도 있었어요. 뭐 이명박 정부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 이슈로 국정 동력에 좀 타격을 입었던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고려를 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관세가 지금 현재 25%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뭐 상호 관세도 있고 또 품목 관세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본이나 EU나 공이 지금 15%로 낮췄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이 상호 관세를 또 15%, 또 품목 관세도 뭐 한 15%, 일본과 동일한 수준의 그런 결과를 내지 못한다면 일본과 우리는 이제 대미 수출에 있어서 강력한 경쟁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미 수출에 직격탄을 입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뭐 0%인데 더 추락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성적표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부터 굉장히 국정 운영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제의 사활이 이번에 이제 한미 상호 관세 협상 또 품목 관세 협상에 달려 있다. 플러스 이재명 정부의 굉장히 국정 운영 동력에도 이게 직격탄을 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총력전을 다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결국은 하루 남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이제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 그리고 미 재무장관 마지막 담판 또 뭐 그 마지막 담판에서 안 된다면 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또 마지막 담판에서 이어질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미 투자액에 있어서 우리는 일본 EU에 비해서 굉장히 열세거든요. 지금 뭐 일본 같은 경우는 5,500억 달러 대미 투자로 결국은 협상을 타결했고 EU 같은 경우는 지금 뭐 6천억 달러로 협상을 타결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1,000억 플러스 알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 간극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제 뭐 조선업 협력을 대표적으로 해가지고 뭐 디지털 농축산물 여러 가지 시장들에 대해서 또 관세의 장벽을 낮추는 이런 이제 전략을 쓰고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희망하기는 결국은 15%로 묶어낼 것이다. 그리고 또 뭐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또 김동관 뭐 하나 부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정부의 지금 협상 타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측면 지원하고 또 미국과 지금 날아간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성급한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생존할 수 있는 15% 정도의 결론은 내려지지 않을까. 또 그리고 반드시 내려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무회의 얘기를 하다가 관세 이슈까지 넘어왔는데요. 다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주목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죄송하다고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요즘 유명해지고 있어서 죄송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산재 관련해서 심각하게 토론하는 가운데서 발언권을 신청해서 네. 요즘 유명해서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맥락이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 내용도 역시 뭐 좀 특별했습니다. 철학을 얘기하고 교육을 네.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조금 좀 상식적으로 약간 조금 특별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또 자기가 지금 정치권을 떠나야 된다, 정말 무식하다라든가 뭐 바보라든가 이렇게 말을 한 대상자들이 또 국무회의 같이 같은 자리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게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든가 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 지금과 같은 이 상황을 지금 굉장히 저 사람들이 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시화화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제도 좀 놀랐습니다. 어제도 놀랐는데 네. 이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뭐 계속 같이 가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발언 가운데서 약간 중단을 시키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뉘앙스는 뭐 알았으니까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뉘앙스가 네. 약간은 불편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있었다. 약간 신뢰가 약간 금이 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더 이상 가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어제 대통령이 중간에 말을 끊고 결론만 얘기하라 한 부분에 대해서 약간 대통령의 마음이 변한 거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뭐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핵심만을 짚는 실용주의적인 그런 뭐 의사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분 같은 경우는 보니까 굉장히 좀 말이 번다해요. 그래서 뭐 산재 관련해서 지금 대응책을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나온 것들은 뭐 마이크로한 문제다라면서 뭐 정신교육 등등을 얘기했는데 제가 봐도 좀 장광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는데 질책성도 있지만 더 대통령께서 깊이 생각한 것은 저렇게 말을 또 길게 많이 하다 보면은 거기서 또 설화가 나오면은 이거는 방어를 할 수 없다라는 이제 그런 굉장히 사려 깊은 뭐 생각까지 담겨서 제동을 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분의 이 국무회의의 발언에서 가장 부적절하게 보는 것은 그 사과의 멘트입니다. 유명해져서 죄송하다.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표현이죠. 지금 본인으로 인해서 얼마나 지금 시끄럽습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가 결국은 자신을 또 임명해줬던 인사권자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형 정부의 국정 운영으로까지 비화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사과라는 것은요, 사과를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듣는 사람이 사과로 받아들이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멘트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지금 더 위태위태한 상황으로 스스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 회의 뒤에는 출입기자단에게 사과문도 배포를 했어요. 자신의 비판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는 사과한다라고 밝혔는데 사퇴 요구에는 확실히 선을 그은 거 아닙니까? 뭐 그렇죠. 사과를 하겠다. 또 사과를 했다라는 것은 나는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발언의 수위, 지금 언론에서는 뭐 막말 논란이라고 표현하는데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높고요. 또 발언의 또 대상자가 한 명이 아니고 거의 뭐 상당히 많은 그런 숫자라는 점에서 굉장히 지금 위험하고요. 그래서 여권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저는 중요한 것은 막말 논란보다는 결국 이제 이분이 인사혁신처장으로서 그 전문성이 있느냐, 공직 사회를 확실하게 개혁을 해서 정말로 훌륭한 국가적인 인재를 양성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확실한 비전,
그리고 좀 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면은 본인의 여러 가지 지금 뭐 거치 논란도 좀 잠재울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폭염의 기세가 누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시원하기로 유명한 고산지대 태백마저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이 가마솥 더위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인 폭염을 피하지 못했던 강원도 태백의 모습입니다. 고원도시, 무폭염도시로 알려진 해발 900m 고산지대지만 지난해에는 7월에 관측 이래 역대 최악의 더위가 찾아오며 8월 초반부터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보다 더 빨리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강원도 태백도 당분간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의 폭염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여 29일 오전 10시 폭염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이 지역의 폭염특보는 지난해보다 사흘가량 빠릅니다. 제주도 산간과 추자도를 제외하고 내륙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강원도 고산지대인 태백까지 폭염특보가 내려지며 한라산을 제외한 우리나라 모든 곳이 펄펄 끓는 가마솥이 된 셈입니다. 한낮에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기온이 또다시 40도에 육박했고 고산지대 태백도 35도에 육박하며 7월 기준 역대 네 번째로 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서울도 광진구와 강남구 기온이 38도 안팎까지 크게 올랐고 통월동 공식 관측소에서는 36.7도, 광주와 대구도 35도를 웃돌았습니다. 전국을 삼킨 극한 폭염은 이번 주까지 세력을 그대로 유지할 전망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서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동안 햇볕에 의해 기온이 오르고 뜨거운 열기가 누적되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으니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서울 등 전국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고온이 지속하고 밤에는 초열대야 수준의 체감더위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온열 질환의 위험이 커지는 낮 시간대에는 장시간의 외출을 피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야외 작업장에서는 휴식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오늘도 전국적으로 35도를 웃도는 심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특히 오늘도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에서 열기가 축적돼 한낮에는 전국의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낮 기온이 36도까지 오르겠고 전주는 37도, 대구 36도, 태백은 33도로 예상됩니다. 그제 울산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남성은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에서도 30대 여성이 사귀었던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숨지는 등 교제 폭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민들이 도망치려는 승용차를 둘러쌉니다. 소화기 등으로 차의 앞뒤 유리창을 깨 진행을 막습니다. 운전자가 문을 열고 나오자 소화 용액을 뿌려 제압합니다. 혹시나 또 다른 칼을 또 소지하고 있는가 싶어 약간 두려움은 있었죠. 일단은 이 사람을 잡아야 된다. 잡고 이 다친 여자분을 일단은 병원을 빨리 후송을 시켜야만이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고. 시민들에게 붙잡힌 운전자는 울산의 병원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입니다. A씨는 도망치는 B씨를 쫓아가 목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앞서 A씨는 이별을 통보한 B씨를 폭행하거나 스토킹한 혐의로 2차례 경찰에 신고됐습니다. 법원이 A씨에게 서면 경고와 접근 금지 등을 담은 잠정 조치를 내리고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지만 범행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대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심 골목에서 한 남성이 3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마침 근처를 지나던 우체국 집배원이 범행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여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여자가 그 차 뒤에 누워 있었고 그다음에 경찰들 그 안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고 폴리스나 치고 생전 그런 일 별로 안 일어나는데
경찰은 숨진 여성과 교제하던 20대 남성을 용의자로 보고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이 남성을 찾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올해 상반기 관세청에 적발된 마약이 2,680kg, 8,9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여행자 가방은 물론 슬리퍼와 어린이용 고무보트, 과자와 의자 등 의심을 피하기 위한 갖가지 수법들이 동원됐지만 단속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기범 기자입니다. 김포공항 세관 직원이 한 여행자 가방을 열었더니 새까맣게 포장된 봉지 여러 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거 이상한데? 마약인데. 어? 봉지 속에 들어있던 건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와, 다예요, 다. 모두 24kg, 8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김포공항 개항 이래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제주공항에서는 슬리퍼 밑창과 밀봉된 과자, 말레이시아산 목재 의자 안, 그리고 의심하기조차 어려운 어린이용 보트와 보드게임에서도 마약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예 금속 절단기로만 열 수 있는 철제 워터펌프에서도 하얀 가루가 뭉텅이째 나옵니다. 이처럼 올해 상반기 세관에 적발된 마약은 모두 2,680kg. 강릉 옥계항과 부산 신항에서 적발된 2,200kg 규모 밀수 현장을 빼더라도 적발된 마약이 1년 전보다 31%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케타민과 코카인 밀수가 급격히 늘었고 마약류 성분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해외에서 의약품을 가져오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관세청은 미국, 태국과의 수사 협력, 지방공항 단속 강화 등으로 적발 효과를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 자체 정보 분석과 선별 검사 등으로 575건을 적발하였고, 이는 전체 적발의 93% 상당으로 전년도 334건에 비해 72%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관세청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과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 등 최신 검색 장비를 도입해 마약 밀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경찰은 사제 총기를 쏴 아들을 살해한 60대 조모 씨가 가족이 자신을 따돌린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을 살해하기 위해 무려 1년 전부터 총기 부품을 구매하고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범행을 후회하거나 반성하지도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은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조 씨가 가정 불화나 경제적 요인이 아니라 망상 때문에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1998년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면서 아내와 이혼했지만 어린 아들 양육을 위해 가족과 함께 생활하다 지난 2015년 아들이 결혼한 뒤부터 혼자 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전처와 아들은 장기간 직업이 없었던 조 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신비와 연금, 생일 축하금과 공과금, 수리비 등 지원을 계속한 건 물론 환갑잔치를 함께하고 기념일마다 만남을 이어왔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조 씨는 이혼 후에도 가족과 함께 사는 과정에서 여전히 화목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분석했습니다. 또 가족들의 경제력에 의지해 혼자 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존감을 잃고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조 씨는 이 같은 망상에 범행을 후회하거나 반성하지도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쯤부터 부품을 구매해 사제 총기를 제작하는 등 1년 가까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범행 당일 아들에게 2차례 총격을 가한 뒤 달아나는 가정교사를 집 밖의 비상구 복도까지 쫓아가며 공격했지만 총탄이 빗나가거나 불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조 씨가 집으로 돌아와 숨어있는 며느리에게 소리를 치며 위협하다 경찰에 신고하는 소리가 들리자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조 씨의 도주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채 신고 70분이 지나서야 진입하는 등 초동 대처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조 씨가 집안에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밖에서 거실 모습이 보이지 않아 실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공대가 이동하고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시간이 필요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는 신고 내용상 이 안에 피의자가 있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가족들을 대피를 우선시킨 다음에 현장을 확인을 했더니 피의자가 이미 현장을 이탈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경찰청에서 감찰 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는 부적절하다며 감찰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정부는 미국과의 대화 여지를 남긴 북한의 추가 담화에 회담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조정해보려는 기류가 계속 감지되는데 실효성이 있느냐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게 한미 양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핵 보유국 인정이 대화의 전제라는 북한 주장과 거리를 두면서도 북미 회담 재개를 적극 지지하고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북한이 뚜렷한 계기가 없는데도 연달아 대남, 대미 담화를 발표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YTN에 당장 급물살을 탈 가능성은 없지만 북한이 대화 국면에 나오기 시작한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담화에서 한미 동맹을 비난한 것 역시 대화 조건을 건 거로 볼 수 있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주장한 한미 연합훈련 조정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야외 기동훈련 대신 한미 군 지휘부가 모여 이른바 워게임을 하는 정도로 형태를 조정하면 대화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국방부는 당장 다음 달 예정된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 계획에 변동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실무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을 고려해 앞으로 상황은 지켜봐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한미연합연습은 한미가 합의한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에 진행된 산으로 현재까지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안규백 국방장관은 인준 당시 연합 방위 체계에 따라 한미 훈련은 어떤 경우에도 해야 한다며 통일부와 온도차를 드러냈습니다. 군 내부에선 북한이 대화에 응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한미 훈련을 조정하는 건 동맹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가 오늘 우리나라를 찾아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합니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스가 전 총리를 수석 대표로 한 일한 의원연맹 대표단이 오늘 방한해 이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일본 고위 정계 인사의 방안이라며 정부는 일본 각계와의 다양한 소통 노력을 통해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과 만나 한일 협력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조 장관이 미국으로 가기 전에 일본을 먼저 찾은 건 이재명 정부가 한일뿐 아니라 한미일 협력 강화에도 한층 힘을 쏟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한 조현 장관이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과 마주 앉았습니다. 조현 장관은 이와야 외무상과의 첫 만남에서 이재명 정부가 한일 관계를 중시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한일 셔틀 외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말씀하셨고, 이와야 외무상은 조 장관의 첫 방문국이 일본임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일 간 긴밀한 의사소통을 환영한다고 화답했습니다.イ・ジェミョン政権発足以降、ハイレベルを含めて日韓の政府間で大変緊密な意思疎通が行われ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を歓迎したいと思います。 양국 장관은 동북아 정세를 둘러싼 안보 상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조선인 강제노동 등 민감한 현안인 과거사 문제를 비롯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위한 의견도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외교부 장관들은 취임 후 통상 미국을 먼저 찾았는데 일본을 첫 방문국으로 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는 취임하면 미국부터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조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한일뿐 아니라 한미일 협력에도 이재명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인식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 장관은 일본에서 1박 2일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미국으로 향합니다. 조 장관의 방일 이후 한일, 한미일 외교의 성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특검에 출석해 17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최상병 특검은 어제 오전 9시 반부터 오늘 새벽 2시 반까지 조 전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경로설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특검은 최상병 사건 조사 결과가 보고된 지난 2023년 7월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로한 상황과 이후 대통령실 차원의 조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 전 원장은 당시 회의에 국가안보실장 자격으로 배석했고 초동 조사 결과가 경찰에서 회수된 당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최근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은 목걸이를 바꿔치기 했거나 뇌물로 받았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일단 모조품이라는 게 김 여사 측의 해명과 맞아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지난 5월 검찰에는 진술서에서 모조품이고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한 해명과는 들어맞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6월 김 여사가 반클리프 아펠 제품으로 보이는 목걸이를 차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이 일었을 때의 해명은 달랐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일부는 지인에게 빌렸고 일부는 소상공인에게 샀다고 해명했는데요. 특검은 이렇게 해명이 바뀐 과정이 석연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부인이 가짜를 순방에 차고 갈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한 처벌이 무겁지 않은데도 구매 경위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모조품이라고 주장하는 점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이에 특검에선 나토 순방 당시의 진품을 일부러 숨기고 모조품을 준비해뒀을 가능성과 목걸이가 누군가에게서 뇌물로 받은 물건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지난 25일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목걸이뿐만 아니라 이호환 화백의 그림 등 다른 고가품과 현금 다발도 함께 발견해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 측은 이에 대해 현금 다발이나 화가의 그림 같은 것은 김 여사와 아무 관련이 없는 타인의 재산이라며 추후 수사기관에서 성실히 밝히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네, 이렇게 해명이 석연치 않다 보니까 목걸이가 다른 의혹으로도 이어지고 있죠. 네, 목걸이를 빌렸다는 해명이 당시 나오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빌리지 말고 하고 다니라면서 목걸이를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입니다. 윤 전 본부장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통일교 현안에 청탁할 목적으로 전 씨를 통해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탁 내용에는 통일교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사업 지원,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통일교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윤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윤 전 본부장 측은 정식 절차에 따른 조직적 집행이었다는 입장입니다. 네, 특검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재소환도 통보했죠. 네, 어제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하자 특검은 오늘 재통보를 했는데요. 건강 이상을 호소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오늘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내란과 김건희 특검 소환에 일절 응하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 김건희 특검에는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어제 2차 소환 통보 뒤 이번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소환조사 불응 횟수는 체포영장의 주요한 요건이 아니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확인되면 체포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앞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네, 특검 상황 김성훈 변호사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김건희 특검팀이 어제 조사에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나오라고 재차 통보했는데 오늘도 나올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네, 본인이 직접 이제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서도 이제 피의자로서 출석을 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출석을 안 하고 계속 구치소에서 버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자, 특검팀은 그렇다 보니까 체포영장 카드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이게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보기에는 상당히 좀 생소하거든요. 이미 구속이 되어 있는데 체포영장을 또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실제로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에 벌써 한 7년 되긴 했는데요. 드루킹 사건에서 드루킹 씨가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거부하고 구치소 접견도 거부하자 별도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체포영장을 집행해서 이제 데리고 와서 조사를 했던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속이라는 거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혹은 피고인에 대해서 신병을 확보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거라면은 구속 자체만으로 이제 소위 조사를 하기 위한 인치를 바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집행해서 인치 좀 데려와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내란 특검만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제 소환 조사를 하려고 할 때마다 지금 이제 서울 구치소 측에다가 이제 직접 인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난색을 표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체포영장이 나오게 되면 이번엔 특검의 수사관들이 직접 가서 데리고 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치소에서 이제 구속된 피의자나 피의자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신병을 확보하거나 신병을 관리하는 거는 하지만은 조사에 필요하도록 이제 강제로 데리고 나와서 조사 기관까지 이제 인도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기관의 수사관들이 관련된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강제로 이제 강제 구인 인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윤 전 대통령은 지금 구속 이후에 구속 적부심을 제외한 모든 법적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네, 결국은 이제 사법, 즉 수사와 사법이라는 작용 속에서 무엇이 실체적 진실인지를 밝히고 하는 과정, 그 과정에 있어서의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가 아니라 이것을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쟁점, 정치적인 갈등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태도라고 보였습니다. 일반적인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출석과 재판 출석과 그다음에 조사 출석을 거부함으로써 일체의 조사와 재판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모양을 계속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사실 검찰총장까지 지낸 형사법 전문가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이 어떤 실익을 생각하고 이런 전략을 펼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궁금증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법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어떠한 실익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결국은 이제 유죄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양형을 판단할 때는 결국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뉘우치고 있는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가 전체적인 양형에서의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수사와 재판이라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공적 작용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고 거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사사법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정이 되는, 즉 양형에서 과하지는 더 더해질 수 있는 그런 사유가 될 뿐이지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본인한테 피의자나 피고인으로서 더 유리해지는 부분들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내란 특검과 마찬가지로 김건희 특검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 조사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마찬가지로 이제 방문해서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부분들이 때문이죠. 결국은 그 민주공화국의 기본 원칙상 모든 수사, 모든 재판에 있어 가지고는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게 대하고 거기에 따라서 역할들을 해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중대한 범죄로 인해서 구속되고 또 조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조사를 거부하니까 직접 가서 출장해서 방문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조사 과정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특혜 혹은 그런 부분들이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특검도 계속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은 계속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 정말로 건강 문제가 심각하다면 혹시 외부 시설에서 치료를 받는 것도 가능합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소위 말하는 구속적부심이라는 게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잠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다고 하면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주장들과는 별개로 이제 실제로 객관적으로 그러한 건강 상태인지 그리고 현재 이제 구치소 안에서 그런 치료들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들이 불가능한 상황인지를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판단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 자, 그렇다면 김건희 특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 없이 당장 기소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바로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앞에 사례랑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에 이제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구속영장을 집행한 다음에 일정 기간 내에 기소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이 좀 쫓기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계속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기소를 안 하게 된다면 오히려 풀어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가 됐다면 지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이 김건희 특검의 이유로 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구금 상태랑 기소 시점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모든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들을 마무리하고 기소하는 시점에 있어가지고 기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아, 예. 자, 김건희 여사는 다음 달 6일에 소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을 먼저 소환을 하고 그 다음에 김 여사를 부른 건 어떤 이유일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 특검의 이름이 김건희 특검이지 않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피의자는 가장 마지막에 소환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즉 나머지 관련된 공동 피의자라든지 참고인이 될 만한 사람들에 대한 소환과 조사들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최종적인 핵심 피의자를 마지막에 불러서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를 추궁하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해당 특검 이름이 김건희 특검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가장 최종적인 핵심 피의자를 가장 마지막에 부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 목걸이의 정체입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의 오빠의 장모,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사돈댁에서 나온 고가의 목걸이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측은 모조품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실제로 특검이 이걸 감정을 받아보니까 모조품으로 나왔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실제로는 진품을 갖고 있었지만 미리 모조품으로 바꿔치기를 해놨을 가능성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지금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거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은 이 목걸이 자체가 문제가 되고 논쟁이 된 거는 이미 몇 년이 됐고요. 또 본격적인 특검팀이 꾸려져서 수사가 진행된 건지는 또 몇 달이 지났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제 진품 목걸이가 특정한 장소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그게 사실 더 신기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가지 가능성을 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객관적으로 모조품을 바꿔치기 했다라는 어떤 사실관계를 지금 확인한 건 저희가 아닙니다. 다만 가능성을 봤을 때 모조품을 진품으로 바꾸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액도 많이 들고요. 하지만 진품으로 가지고 있던 거를 모조품으로 바꾸는 거는 사실 굉장히 상대적으로 쉽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나온 그 목걸이가 모조품인지 진품인지 자체보다는 그렇다면 그것이 직접적으로 본인 소유 자택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돈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이제 그런 물품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에 대한 경위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압수수색 영장이 해당되는 그 사돈 관계에 있는 곳에 영장이 집행됐다는 건 누군가가 거기에 무슨 물품들이 옮겼다는 진술이 있기 때문에 영장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그 집에 중요한 물품들이 다 옮겨져 있다는 진술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모조품이 나온 것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의 일련의 과정들이 자연스러운 과정들이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사돈 집에서 그 압수수색을 이제 받아서 그쪽을 압수를 했다라고 하면 어떤 제보 또는 진술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 오빠 김진우 씨의 그 장모 집에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도 발견이 되고 그리고 현금 1억 원도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물건들의 정체도 아직은 모르는 상황인데 뇌물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라고 한다면 가치가 수십억에 달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저 물품들이 저쪽에 옮겨간 경위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에서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핵심 피의자의 사돈 댁까지
이제 압수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발부돼야 되는 건데 그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했다는 거는 나름 해당 장소에 대한 압수와 수색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걸 인정을 했다는 것인데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이 과정에서 일부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물품들이 사돈댁으로 건너간 일정한 시점과 그것을 실행한 사람들의 진술 관련된 부분들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해당되는 물품과 관련돼서는 결국은 왜 저것이 저렇게 사돈댁에 옮겨져 가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옮겨간 시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그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이제 그 부분들을 누가 줬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하게 된다면은 직무상 청탁의 대가로서 주어진 뇌물이 옮겨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목걸이나 이런 것 말고도 그림이라든지 다른 물건에 대해서도 어떤 결정적인 제보나 진술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김건희 여사 소환이 지금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인데 여러 의혹을 동시다발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도 있고 그리고 공천 개입도 있고 이런 지금 사건들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지금 일단은 주가 조작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과거에 있었고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주가 조작이 있었다라는 것들은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이 있는지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나머지 수사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삼부토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부토건 관련돼서도 핵심적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상황입니다. 한 명 이제 도주하기도 했고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가 상당히 많은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입니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돼서는 명태균 씨가 사실상 많은 진술의 내용들을 녹취 파일로 이미 제공한 상태이고 이미 언론에 제보된 녹취 파일만 보더라도 공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상당한 개입과 관여를 했다는 내용들이 직접적인 진술로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각각의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확인된 것으로 보이고요. 오히려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까지 수사가 만약 미진했던 부분들은 소위 말해서 건진법사라고 불리는 전성배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로비 그리고 그 로비와 관련된 금품의 전달과 그것이 수수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의혹이라고 보여집니다. 통일교 전 간부인 윤모 씨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고가의 선물들을 계속적으로 뇌물로 제공했다라는 제보를 했고 진술을 했고 이 과정에서 전성배 씨는 이거는 자신이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뇌물이라는 거는 어떤 청탁의 대가로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준다고 했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실제로 전달이 됐는지 어떤 효용이 있는지를 뇌물 청탁한 소위 말해서 증례자는 반드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 그것도 이제 개인의 돈도 아니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자금을 했다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금이라든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어쩌면 외부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을 뇌물로 줬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과정에서 지금 윤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곧 발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의 진술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확인이 앞으로의 혐의점 입증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것도 좀 짧게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그 피해를 봤다면서 시민 104명이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는데 이게 법원이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해라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결국은 이제 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느꼈을 원고들이 느꼈을 공포감, 당혹감, 불안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했을 때 개인당 10만 원 정도 이제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된다라는 판결을 내렸고요. 거기에 이제 불복해서 항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뭐 경제적 피해로 보자면은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나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비상계엄 사태 전후해 가지고 글로벌 국제적인 계약에서 이제 파기가 되거나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개별적인 경제적 손해는 굉장히 크겠지만 일단은 법원은 그걸 떠나서라도 국민 입장에서 아직도 이제 우리가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많은 국민들이 느꼈을 고통에 대해서 민사적 손해배상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다만 항소로 다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다투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신의 생일 잔치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모 씨가 오늘 검찰로 구속 송치됩니다. 경찰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 총기 살해 사건의 피의자 60대 남성 조모 씨 오늘 검찰에 송치되는데요. 조 씨는 지난 20일 밤 9시 반쯤 인천 송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소외감 느껴서 범행 저지른 건 맞습니까? 언제부터 살해 계획했습니까? 생일 때 범행 계획한 이유 있습니까? 아들 살해한 거 후회합니까?
들어갑니다. 아들 가족들까지 살해하려고 한 건 맞습니까? 집에 사제 폭발물 설치 왜 하셨나요? 동욱이 올라가. 동욱아 이쪽으로 올라가. 범행 결심한 결정적 순간 있습니까? 동아. 아들 살해하신 범의 동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폭발물은 정말 터뜨리려 하신 겁니까?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취재진이 여러 질문을 쏟아냈지만 조 씨는 묵묵부답으로 지금 호송 차량에 타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자, 앞서 신상 공개에 대해서는 인천경찰청은 피해자의 가족과 어린 자녀 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가족들의 의사를 고려해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인천 송도 총격 사건의 범인 조모 씨가 지금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증시 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는 3,230선으로 거래를 마감하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오늘도 소폭 상승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틀 연속 오르며 7만 전자를 사수했는데 오늘도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개장 화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는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고 코스닥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대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어제까지 한미 무역 협상에 대한 경계감과 2분기 실적 기대감이 맞서면서 우리 증시는 상승과 하락을 오갔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 한미 협상 과정 그리고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미국이 반도체에 대한 품목 관세를 예고한 부분도 변수로 꼽힙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0.08% 그리고 코스닥은 0.04% 오른 수준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환율도 보겠습니다. 환율은 1,391원으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이 무역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어느덧 다시 1,400원대를 넘보고 있는 상황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삼복더위 중 가장 덥다는 두 번째 중복입니다. 역시나 아침부터 기온이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31.8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한낮에 36도까지 크게 치솟겠고요. 서울은 일주일째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길게 이어지는 더위, 오늘은 보양식 챙겨 드시면서 이겨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난 밤 사이 서쪽 지방과 해안가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 36도, 청주와 전주 37도, 대전 38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오늘은 구름의 양이 점차 늘겠지만 강한 자외선은 여전하겠고요. 오후 한때 경기 북동부와 강원 중북부에는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비교적 맑은 가운데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35도 안팎의 고온이 지속할 전망입니다. 무더위 속 본격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온열 질환과 식중독 등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또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널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피서객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조금 전 증시 개장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코스피가 장 초반 강세를 보이면서 연고점인 3,248.56포인트로 지금 경신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자,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업 수요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